자, 써 빨리. DNA 탐정 우리 지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쪽에 막 되게 많은 유전학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왓슨과 크릭이 그 DNA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DNA는 이제 현미경 같은 굉장히 이제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아니고서는 연구실에 있는 거 아니고서는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알 수 있게 모형을 만든 거니까 최초로 이 되게 의미 있는 그 발견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 저는 그 맨델이 가장 의미 있었던, 그러니까 유전학에 가장 한 발자국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맨델이 완두콩 실험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정확한, 그러니까 유전학의 그 기반이나 아니면 기틀을 만들어준 게 맨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 그래가지고 맨델이 실험한 것 하고 그 논문에서 밝힌 것 중에서 틀린 것도 몇 가지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아니면 그 유전학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려 전체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준 존재이기 때문에 맨델이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지석이. 말, 네, 무서워.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인님과 똑같이 멘델이 가장 유전학적, 일단 유전학의 일단 기본적인 시초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의 이론에 맞게만 그렇게 된, 내 공식이 그런 실험이 됐을지언정이라도 결국에는 이런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실험을 내 후대에 남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과학자 중에 프레드릭 생어가 영국의 과학자인데 어쨌든 이 분이 단백질 분자의 배열에도 지문처럼 일정한 법칙과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왓슨과 크릭이 DNA 모형 제작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의 연구 업적이 크지 않나.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이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레딕 생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입니다. 두 번째는 이쪽에 유전자 조작 식품인 GMO 식품이 나오는데요. 이 GMO 식품을 통용돼도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묻고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저는 GMO 식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전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MO 식품의 안전성 같은 부분은 금방 해결될 것이고 그 GMO 식품은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GMO 식품은 충분히 우리 일상에 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박준희, 잠깐만 저 그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그 지석이. GMO 식품, 네,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거부감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게 GMO 식품도 일단 음식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를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정보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뭐 더 몸에 중요한 성분이나 이런 걸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는 더 좋은 식품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좋은 돈끼리 교배해서 더 좋은 돈을 만드는 뭐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GMO 식품은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음, 저는 GMO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유전하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유전학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유전학 전체에 몇백 분의 1, 몇천 분의 1 정도밖에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GMO 식품에 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를 끊어가지고 인간의 식량 생산이나 아니면 인간의 입맛에 맞게 그 식품 자체를 변형시켜 버리면 저는 조금 자연적인 유치라는 것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그거를 먹을 때 조금, 거부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선생님? 네, 뭐 현재의 식량 생산량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게 문제이지 생산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전제가 맞다고 한다면 GMO 식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풍요일 텐데, 그러면 결국 그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탐욕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 GMO 식품이, 아, 그걸 먹었을 때,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무슨 해가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또 반대로, 그것들이 앞으로 어떠한 그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어,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 속도를 더디 천천히 안전성 검증을 더 많이 하고 더 우선하고 천천히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GMO 식품 같은 경우의 기술이 결국은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농업 역시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농업은 어쨌든 각각이 자급자족 뭐 이런 개념이었더라면 그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101쪽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GMO에 대한 GMO라네 그 유전자 D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인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 되어야 그 연구가 활발해지는 거지. 아, 그것들이 결국 얼마나 상품성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야 상품성이 있다고 여겨져야 거기다가 자본이 투자되는 거예요. 돈이 투자되는 거지. 근데 그 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그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고, 근데 자본이 투자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돈이 거기 쏟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더 좋은 얼굴, 더 많은 얼굴을 받고자 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그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수한 사람들이 그 일에 매달리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야? 최근에? 응? 요즘 음, 최근에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야? 어, 뭐죠? 요즘에 제일 돈이 많이 버는 게 그 엔디비아? 엔비디아야, 엔디비아야. 반도체, 비디아요. 어? 비디아 아니에요? 엔비디아? 네. 어쨌든, 쌤 정확히 그거 이름 모르는데. 기업 말하시는 거예요? 기업, 회사. 엔비디아 맞아요. 그럼.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거야? 반도체.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그래서 이른바, 생성형 GT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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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즘에 CGP. 그 생성형 GTP, 야, 그 부분들에서 그것들이 이제 뭐야 가장 핫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생태계를 재편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투자, 자본이 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유전자 DNA에 대한 연구들도 결국은 그 의료,
의료 관련 분야가 커다랗게 한 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품 관련 분야도 상당히 또 큰 농업식품 관련 분야도 상당히 큰 그 덩치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 제목이 아, 101쪽에 유전자 변형식품, 식물. 형식 유전자 변형식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있습니다. 또 용어가 무슨 용어를 쓰냐면 어, GMO? 101쪽 GMO 여기는 뭐라고 이름 명명했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 유전자 제조합 기술. 유전자 제조합 기술. 기술. 농산물 해가지고 이거가 이제 GMO 이렇게 불렀다. 유전자 제조합 또는 유전자 변형. 근데 너희들이 혹시 그 전에 GMO를 혹시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혹시 알아?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GMO 하면 너네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 이렇게 불렀어? 유전자 변형식 이렇게 불렀어? 그냥 GMO라 불렀는데요. 그냥 GMO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GMO라고. 지금 그 학교에서 그거 뭐였지? 뭐였지? 네. 노지엄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난 GMO에서 그치 유전자 그건 이제 GMO에 반대하는 거고 난이 네. 붙어갖고. 맞아요. 했지. 자, 선생님은 그 전에 많은 책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뭐? 유전자 조작. 못 들어봤어 이런 단어? 유전자 네, 조작식품 뭐 이런 단어 못 들어봤어?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많이 네. 들어봤죠, 이런 건. 뭐라고? 많이 지금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다고? 자, 그 유전자 조작식품이라는 말도 있고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 둘 다 이게 GMO를 부르는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부터 차이가 있어. 왜 차이가 있을까? 어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까? 음,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은 음, 조금 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GMO 식품을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거고, 음. 조작 식품은 조금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조작한다라는 거 단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전자 제조합하면 제조합이 뭐 긍정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그 조작보다는 중립적인 뭐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립적인 어느 한편에 있지 않는 뭐 그런 그 용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뭐 어느 쪽?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성격들이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책은 이제 유전자 제조합 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책의 저자가 뭐 최소한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GMO에 대해서 우호적인,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추려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책에서 보면 물론 103쪽 부분에 있어서 반대편의 주장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02쪽에 보면 긍정적 아니야겠다. 긍정적인 이유, 찬성의 네. 어떤 그런 근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찬성의 근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자가 유전자 찬성 근거를 네. 그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 농산물을 더 빨리 생산하고 이거 세 개 아니에요? 자, 물론 그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정리된 것 외에도 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더 빨리
더 더 많은 많은 생산. 농산물을 뭐 해서 네. 생산. 생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세계 이른바 기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반박을 한 거야.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한 거야? 그 이미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농산물은 충분한데 몇몇의 나라들이 너무 그거를 과도하게 엄청나게 하고 많이 있죠. 갖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아, 결국 분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 그 부분에 있어. 아이고, 선생님 이거 또 먹었네. 네? 아니, 이 한글 프로그램이 자꾸 저기 멈춰버려. 문제야. 자, 그래서 어쨌든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단지 분배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생산하면 뭐 하냐? 어차피 현재의 그 자본의 논리나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소용없다. 이런 그 근거 반박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농산물 덕분에 이른바 그 황량한 지역, 사막 지역 이런 곳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 그런 것들이 되면, 그런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 이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인 거지. 두 번째로는, 이제는 대통령, 그러니까 농약을 줄일 수 있다. 농약을 줄일 수 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음, 반박의 근거가 친환경, 있어, 없어? 친환경, 써요. 어? 네, 그죠. 없죠. 자, 농약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봤더니, 오히려 그 A라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가능했어. A라는 부분의 병충해에 대해서는 이게 효과가 있었어. 근데 뭐 B, C 다른 문제가 또 뭐 하다는 거야? 또 발생하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농약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다른 그 문제를 야기시킨 것뿐이지 A라는 문제에서 끝나고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A라는 문제는 없었지만 B라는 문제, 또 C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변화했을 뿐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들이 또 이제 반대론자들의 또 이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뭄 걱정이 음, 없다. 요 세 번째 거는 사실은 요 첫 번째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음,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밑에 우리 그 유전자 제조합식품을 가지고서는 약간 당뇨병 같은 거 치료할 수 있는 예방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그 그걸 넣으면 대비할 돼. 응? 뭐라고? 유전자 제조합식품을 이용해가지고 음. 당뇨병 같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치료용 농산물을 뭐 할 수 있다? 값싸게 생산.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약과 그 농산물의 어떤 그런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값싸게 그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찬성 측의 어떤 그러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103쪽부터? 아, 음, 그러니까 음, 음, 이게 안전이 확실할 수 없다는, 네. 그렇지. 안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음, 그래서 아, 사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대봐. 못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때 이쪽에서 뭐라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대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음, 그렇게 신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증명을 못하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유전자 조작식품과 관련되어서도 거의 그런 식이야. 유전자 조작식품 쪽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뭐 해, 해를 입었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 뭐하다? 안전. 안전하라는 주장을 펴. 유전자 조작식품으로 실험 관측한 결과 아무런 유해성이 뭐야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건 안전하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야. 근데 반면에 유전자 조작식품이 안전하다는 걸 너네들이 뭐 해봐? 증명. 증명해봐.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안전이 증명되지 않았으니 이건 뭐 한 거다? 안전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아까 쌤이 신이 있다 없다의 어떤 그런 논쟁과 비슷한 양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안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뭐 반대 측의 근거라면 이거에 대한 찬성 측의 반박은 뭐 불완전한 증거가 뭐하다? 없다라는 식의 없다. 어떤 그러한 반박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음, 잠깐만. 다음 장에 잠시만요. 이거 때문에 막 음, 다용농하고 기업들이 싸움 날 수도 있다. 음, 아, 맞아요. 문제가. 맞아. 어디 그런 이 그 얘기 씨앗, 어디 있어? 씨앗 전쟁이 쪽에 일어났다. 근데 씨앗 전쟁이 일어났다. 어, 그렇지. 결국은 아까 다국적 어? 기업에 뭐 될 수 있다? 예속될 수 있다. 예속된다. 즉 이른바 종자회사 그 씨앗 회사에서 그 씨앗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지. 자기가 벼를 심어서 수확을 해. 그럼 그 벽시 중에 일부는 남겨둬. 왜? 내년에 해야지. 그렇지 내년에 그거에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씨앗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확한 거에 일부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종자를 다 구매해야 돼. 그리고 네. 그 다국적 기업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그 종자에 무슨 터미네이터 기술인가 뭐 이렇게 이름 붙었는데 그 종자에 의해서 그 뭐야 생산이 되면 그 새로 난 그 씨앗 그 종자는 다시 종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불임이야, 불임. 임신을 못하는 그 다시 그 재개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종자를 살 수밖에 없는 할 그런 수밖에 부분들. 없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결국은 그 다국적 기업 이런 부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백사 쪽에 음, 이 변형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 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태계가 뭐 된다? 무너질 수. 불안정하다.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앞에서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 유전자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유전자 각각이 담당하는 성질이 뭐 하는 게 아니다? 1대1로 있는 1대1인 것이 아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일단 게 응? 한 유전자가 여러 개의 형질을 담당한다는. 그럴 수도 있고 한 아니면은 유전자가 여러 한 개의 형질을 일을 여러 담당할 수도 유전자가 있고 또 담당하고 뭐라고? 한 여러 개 형질 유전자가 한 형질을 담당할 수도 그렇지.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예를 들면 나의 눈동자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 나의 머리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생명을 결정짓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가정을 하고 그동안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파란 눈동자를 갖고 싶으면 파란 눈동자를 담당하는 유전자로 뭐 하면 돼? 바꿔치기 하면 돼. 응? 내가 얼굴이 계란형이 되고 싶으면 계란형을 담당하는 그 유전자로 뭐 하면 돼?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네. 그런데 어 그것이 1대1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가뭄에 강한 유전자를 갖다가 유전자 재조합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가뭄에 강한 그것만 관여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유전자와 더불어서 그것들이 바뀌었을 때 뜻밖의 또 다른 것들을 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찬성 쪽에서는 아니 그동안 실험해봤는데 문제 없지 않았냐.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 측에서는 그 증거가 응? 반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잠복기일 줄 어떻게 하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책 앞에 나오잖아.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그 유전자가 곧바로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야? 그 아니요. 다음 세대에게 무조건? 그렇지 아, 않다는 거야.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는 건너뛰고 다다음 세대에 나타날 수 다 있다는 다음 뭐 거야. 그런 점에서 퍼센트는 그거겠지만 지석이 뭐 말해? 아니 어이 뭐야? 수대 말하면 같이 말하고 너 말하라면 아니 아니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닙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 스위치라는 표현, 스위치. 그러니까 유전자 형질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스위치가 켜져야 그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등이 있다고 해도 스위치를 뭐 하면? 안 누르면 불이 안 켜진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봤자 전등이 없으면 뭐야? 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것들이 음, 같이 그 일이 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어? 또는 뭐 전구 하나만 있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LED 등만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무슨 전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GMO 유전자 제조합 식품 또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요한 뭐야? 논술의 주제야, 논술 주제. 여러분 논술을 쓰게 되면 이 주제 가지고 논술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커. 이게 지속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들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너의 입장이 뭐냐? 너의 주장이 뭘 알아야 입장도 생기는 거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면 주장할 수도 없는 거야. 아까 쌤이 그 무슨 그 뭐 뉴진스 무슨 뭐그 민진 대표인가 그 대표 일에 대해서 뭐 주변에 막 떠들썩해. 근데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 그 이유는 그냥 떠들썩하다는 것만 알지. 그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모르는 거야. 실체를.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을 못 갖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을 가지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사들도 다 검토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뭐 하는 거야?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을 내서 내 입장을 정하겠지.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술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조사를 하고 어떤 입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런 근거들을 세우는 것들. 이게 이제 논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을 잘 하려면 독서 활동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래는 그게 정석, 여러분처럼 이렇게 독서해서 논술로 가는 게 정석인데 사람들이 정석으로 안 가고 어? 뭐 이른바 지름길이라는 그런 이유로 책은 안 읽고 그냥 뭐야 남들이 다 뭐 해놓은 거 음, 정리해 놓은 걸 쓴 거. 그냥 외우는 거 외우는 거.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써, 저거 나오면 이렇게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외워갖고 막 이렇게 쓰는. 또한 그 논술 시험이 원래는 암기식을 극복하고 그 사람의 사고력을 확장한다라고 해서 논술 시험이 생겨났는데 그냥 네, 논술을 우리는 그냥 뭘로?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아주 대단한 그 장점이 그거야. 놀라운 점이 모든 걸 다 뭘로? 암기로 암기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비해서 논술 공부는 외울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더 뭐야? 많이 늘어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엉덩이 응? 의자에 붙이고 앉아갖고 누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누가 많이 외우냐. 라는 것들이 결국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건 결국 뭘 잘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야. 암기. 암기 능력 테스트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암기 능력의 어떤 그런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그러는데 사고력의 음, 시간이고 창의력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사고력과 창의력마저도 암기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 또 일부의 주장은 그것도 암기하다 보면 그럼 사고력과 창의력도 커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환각 보이는 것뿐이지 착시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그 사람이 뭐야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암기에 의해서 길러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그럼 암기 필요 없네 이런 사람들 있어. 어? 사고력만 있으면 돼 창의력만 있으면 돼 그럼 암기 필요 없네. 근데 선생님이 여태까지 그 얘기하는 게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력 창의력도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거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보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게 독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기본이 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고력과 창의력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 나온 김에 논술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이름 저요. 음, 일단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유전자 가위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태어나기 전에 막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이제 곧 발명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자식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게 하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만들게 되면 되게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성님? 지성, 누구가 이제 원님?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게 막 이 아이의 뭐 외모를 바꾼다거나 뭐 지능 이런 것 쪽을 뭐 창의력 이런 쪽을 담당하는 것을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만약 이게 아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태아 때 발견된 질병 같은 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간다면은 좀 그런 방향으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론 아이를 자신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성님? 네, 일단 이거 자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이 어떻게 뭐 생겼고 뭐를 가지고 있는지 뭐 특성 같은 거 전부 다 알게 되고 이런 생명을 그래서 뭐 어떤 심한 부모들은 이런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의 맘대로 자기의 아이 성격이나 뭐 그런 걸 다 바꾼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저는 생명이란 그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일하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은 그러면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생명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런 존귀함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른바 지금 현재도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제는 그 생명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은 최소한 탄생의 순간이 아니라 그 뭐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사교육에 의해서 지금도 그 차이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는 탄생의 어떤 그런 순간 그 자체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류 전체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 이 106쪽에서 여기 씨앗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 조 아저씨하고 이 기업 간에 이 쟁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그 유전자 제조합 작물에서 꽃가루가 날라와가지고 이 조 아저씨 대에 그 식물에 붙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조 아저씨가 이거를 팔 때 순수 유기농 작물이라고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없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조 아저씨는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보면 유기농 작물을 키운다는 뭐 자부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이 유전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한 식물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나 아니면 그 자신의 식물이 유기농 작물이 아예 아니게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기업이 조 아저씨에게 곧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 그러니까 이 유전자 꽃가루가 이 조 아저씨네 작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조 아저씨네 작물마저 이 기업의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꽃가루가 날라온 거는 그렇다고 치면 그 회사 기업이 그 꽃가루가 날라올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땅까지 모두 다 사가지고 거기에는 아예 못 쓰게 해야지 이 말이 성립이 될 것 같고, 그, 이렇게 되면 이 꽃가루가 날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농작물이 다 그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아저씨가 굳이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지석원님. 첫 번째 쟁점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람이나 꽃가루 이동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뭐막 하는 거는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에서도 이게 결국 우리가 꽃가루를 날리는 걸 제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기업이나 조아씨가 그 농장을 완전히 이제 폐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업도 왜냐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을 거고 조아씨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에서도 그렇고 둘 다 서로에게 배상을 해주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석투님. 저는 보면서 약간 어이없는 걸 느끼긴 했는데, 이게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조 아저씨가 기업과 개인의 상대잖아요, 이거. 기업과 개인의 상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약자이고,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조 아저씨는 솔직히 조 아저씨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 아저씨는 자신의 그 농작물에 뭐 유전자 조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런 게 조 아저씨가 피해를 본 건데 이거를 내 기업에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저는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네, 저도 저 개인이 판사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농부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지석2가 얘기했듯이 강자와 약자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원칙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강자가 이 일로 인해서 피해 본 게 없고 다만 이 농구만이 피해를 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배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 날 때, 또는 먼지가 날릴 때, 악취가 날 때 그 사람한테 그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내가 좋은 환경에 살 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는 걸로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쨌든 그 유해 물질이 날아오지 않도록 이 농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뭐 이렇게 날라와 두 번째 경쟁 같은 경우는 날라와서 이익을 네가 아니, 거기에 심어졌으니 그 부분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준이하고 지석 원하고 같은 비슷한 입장이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야,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야, 난치병이라던가 장애라던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아이가 그렇지 않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 실제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뭘 예를 들냐면 성형수술을 예를 들어, 성형수술. 원래 성형수술의 시작이 뭐였어? 그 얼굴이 조금 불편하고 태어나서부터 조금 얼굴이 이상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얼굴 좀 교정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원래 성형수술 같은 경우가 화상 환자라던가 어? 아니면 뭐 어쨌든 여러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실은 성형수술이 시작이 됐어. 근데 오늘날 성형수술은 그 미의 목적으로. 미용 목적. 그러니까 치료 목적도 물론 여전히 유효해. 그런데 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이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얘기. 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자, 지석투, 선생님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유전자 얘기하다가. 이 유전자, 음,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음, 처음에는 이렇게 음, 아이가 뭐 병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중에 가면 이것 또한 자기가 음. 원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석원이나 준이가 처음에 순수한 의미로 치료용으로 요 유전자 재조합을 허용하자. 인간에게도 적용하자라고 순서놓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그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왕이면, 나중에 뭐, 콧대 높이는 수술하지 말고, 처음부터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콧대 높이는 게 더 좋지 않냐. 쌍꺼풀 처음부터 해주는 게 좋지 않냐. 턱뼈 처음부터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식으로 그 치료용이 아닌 이른바 성형, 미용용의 그런 유전자 재조합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가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도 우리는 그동안 자연미인, 타고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미인이 타고나는 미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돈에 만,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만들어지는. 미인으로 바뀌고 있잖아, 지금.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도 자연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우려, 그런 문제, 그런 반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지소관, 그런 반론이 제기된다. 그럼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예.
근데 결국 성형도 이게 치료 목적이었다가 근데 어떻게 이게 변질된 거죠? 법적 제재 이런 게 없었나요? 뭐 그러겠지 뭐. 네. 유전자 공학은 특히 유전자가 그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다 좀 약간 조작된 아이를 만드는 기술은 그래도 성형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것도 성형처럼 완전 이렇게 미의 목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자, 다음 누구야? 지석투? 저요. 음. 네, 제가 얘기할 거는 그 DNA를 경찰이 DNA를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경찰이 DNA를 수집해서 이렇게 보관한다는 것이 이 DNA 또한 개인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냐를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자 DNA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가져가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네, 많이 뭐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개인정보 유출되어도. 근데 뭐 훗날 뭐 나중에 뭐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이런 DNA 등 뭐 이런 게 귀해 가장 중요한 뭐 이름이나 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DNA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네,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리님. 근데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책에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경찰이 범죄자들 DNA 수집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거에 동의하냐 반대하냐 이거예요?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여러 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DNA 정보를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거는 이 다시 한번 이 범죄가 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 DNA를 가져야 되니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것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냥 시민들의 DNA를 함부로 채취한다는 거는 DNA도 하나의 개인 정보니까 이거를 채취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 가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뭐 DNA를 통해 가지고 뭐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DNA라는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 사람의 계좌나, 아니면 다양한 인적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걸로 범죄가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 그거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성님. 이게 전과자들이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범죄가 다시 이렇게 확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전과자들의 그 DNA를 보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제 조사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에는 그 자신의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를 그 데이터베이스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은 좀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뭐 인식을 잘 못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안에 자신의 DNA가 보관된다든지 이런 거 아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정확히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국가에 국민들이 협조해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해서 사람들이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의가 강한 나라라서.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국가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 개인 의식이 강한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문 등록을 해, 지문 등록.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이렇게 발급받을 때 지문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등록이 돼 있어. 그래서 지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점, 뭐 쉽게 말해서 범죄자를 찾을 때 지문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 지문 가지고 그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른바 미제 사건, 과거에 범인을 못 잡은 미제 사건이 지금 해결되고 있어. 과거의 사건 현장에서 그 사람의 뭐 모발이라던가 뭐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야 재수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DNA 정보가 다 등록이 돼 있어. 그 DNA 정보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대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일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밝히지 않았던 사건들을 지금 해결하는 게 꽤 여러 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DNA 정보가 활용되는 게 여러분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을지도 몰라. 보통 이제 그 미아 그 아이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를 손쉽게 좀 찾기 위해서 DNA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 아이가 미아가 됐을 때 그 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맡겨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 DNA 정보로 등록돼 있으면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강조해 가지고 DNA 정보가 이렇게 뭐야 관리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DNA 아까 여러분들 대체적인 정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범죄자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일반인들까지 DNA를 수집 저장하는 것들은 문제 있지 않냐. 그 문제로 여기는 이유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심하는 거야. 너네가 범죄에 저지를 수 있으니 그러니 미리 뭐 한다는 거야. 그걸 확보해 놓겠다는 거야. 그럼 나를 지금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전 국민을 이렇게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 아니냐. 라는 점에서 이제 정서적 반발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아까 지석이하고 준이가 갈리던데 현재까지는 DNA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DNA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그 DNA 정보가 모여 있다가 털리면 그거를 누군가가 악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 책에서는 그 DNA 정보를 가장 탐내는 게 누구라고 그래? 어느 회사? 이 네? 책이 기업들, DNA 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이 어떤 종류의 기업이 가장 탐내는 보험사, 어? 보험사요. 보험사. 아, 맞다. 아, 왜? 맞아. 원 그러니까, 네, 뭐,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이 잘 걸리는 사람한테는 보험을 못하게 하고, 그러시고. 음. 얘기해 계속. 지석. 그냥 암, 음. 그러니까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이 잘 걸리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다가 암이 걸리면 보험회사 거 돈을 다 줘야 되니까 암이 잘 걸리는 사람한테는 보험을 가입을 좀 권유하지 않고 암이 잘 안 걸리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험을 권유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그렇지. 지금 주제가 잘 얘기했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들은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 확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초보들이 보험을 들려면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나?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특별히 큰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몇십 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 낼 확률이 그만큼 뭐 한 거야? 적은 거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조금 받아도 된다는 거지.
반면에 아직 검증되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이 보통 그 초보들이 그리고 사고를 내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이, 경력,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그 자동차 안에 얼마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나,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저기를 해. 보험료를 산정을 해. 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군, 예를 들면 선생님들만 들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 자동차 보험이 있어. 근데 그 자동차 보험이 다른 보험보다 싸. 왜 그럴까? 왜 선생님들만 드는 자동차 보험이 다른 자동차 보험보다 쌀까? 음, 공무원이라서. 어, 공무원인데 왜? 정말 좀 우대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우대 주려고 싼다. 보험회사에서 그 우대 주려고. 그 아, 공무원이면은 아, 이게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음. 자, 보험회사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 특히 교육 공무원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습성이야, 습성. 그러다 보니까 생활 태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확률적으로 뭐 하다는 거야. 이 적다. 집단이 더 낮게 저기를 한다는 거야. 더 낮다는 거야. 그 자동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모아서 보험을 운영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어,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 지금 자동차 보험 갖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준이가 얘기한 대로 뭐 암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마다 어쨌든 그 질병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전에 기반한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전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준이가 말한 대로 보험회사에서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야? 조금 안,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그렇지. 되려고.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위험 상황이 없는 사람은 보험 들게 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하게 하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럼 그게 원래 보험의 취지에 어긋나. 어긋나. 지금은 이른바 블라인드야, 블라인드. 모르는 거야. 준이가 병에 걸릴지, 지석이가 병에 걸릴지, 누가 걸릴지, 뭐 스네이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뭐 만 원씩 내 가지고 누가 병 걸린 사람 있으면 그 돈 몰아주자 이거야. 이게 그 보험의 원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나도 걸릴 수 있다. 나도 사고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자기가 기꺼이 돈을 내고 다시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없고 안 돌려받으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거 안에 블라인드가 아니라 정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과연 그 보험의 원래의 취지가 맞겠냐라는 얘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DNA 정보가 그 뭐야 등록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 지문 등록 같은 경우도 그 지문 등록을 거부하는 사람. 그 거부하는 사람의 논리도 결국은 자신을 뭐 범죄자 취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왜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 드느냐. 그런 국가 통제 이런 것들에 자기가 반발해가지고. 그래서 그 것들을 지문도 거부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 뭐 주민등록 그 발급받는 것도 거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국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그 모임에 내가 굳이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 아주 그 이제 그 급격한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경우도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나 그러면 세 사람? 네, 이 책에 보면 아까 그 우리 유전자 제조합 식품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다르더라는 거야. 어떻게 달랐어? 책 102쪽? 103쪽? 105쪽 보면 네.
미국과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입장과 유럽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아, 나왔는데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미국은 응, 이런 GMO 식품이 계속 안전하다는 응,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응, 유럽은 이런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 가지고 응. 적극적으로 반여를 해가지고 그 이 식품 안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게 해가지고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을 한 그런 자, 거죠. 지도권. 왜 미국, 캐나다하고 이 유럽연합하고 입장이 다를까? 왜 다를까? 왜? 어느 걸 찬성하냐 묻는 게 아니라 왜 다를 것 같아? 미국은 일단 미국 캐나다 둘 다 엄청 크고 사람도 많아서 버거 살려야 하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써 쓰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 미국, 캐나다는 유럽은 그렇고 유럽은 안 그런 거야, 그러면? 네가 보기에는? 나라가 각각 나라가 작고 음. 서로 막 그 활발하게 교류를 하니까 그 식량 같은 것도 이 나라에서 이거 해서 이 나라에서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막 서로 막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 지독투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유전 제조업 식품을 개발해서 쓰는 거랑 유럽에서 이런 미국 이런 제조업 기술을 개발해서 쓰는 거랑 같은 음. 비용이 들어서 같은 거를 보냈더라도 이게 수익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서 이런 GMO 농산물이 이게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익이 많이 든다고? 미국, 캐나다가? 음. 추진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미 GMO 식품을 많이 개발하고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갑자기 이게 안 좋아가지고 좀 제한을 두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인 건가라는 분에서 이 책은 지금 현재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왜 그럴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후속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미 있는 책이 좋은 책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명확하진 않은데, 첫 번째로는 준이가 얘기한 부분이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유전자 조작 그런 식품, 유전자 조합, 제조합 식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런 대기업군이 주로 미국계 회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준이가 국가가 자국의 기업의 이익을 뭐 하는 거야? 뒷받침해 주는 거야. 어? 그 베팅해 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이라던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이 오히려 그 위협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그걸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들일 수 있는 거지. 또 하나는 풍토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미국이 캐나다가 자유시장주의, 그 우파 쪽, 이 경향이 좀 더 강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 쪽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좌파 쪽의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보통의 경우에 이러한 생명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정보 보호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뭐야 진보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 그걸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IT 기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뭐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하라는 거야 막 개발하고 막 이런 데 좀 자유로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고 천천히 제대로 갈 것들을 더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 이른바 대의, 올바른. 이게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측면에는 결국은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이 막 그 앞서 있는 나라는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뭐해?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개방되어야 자기들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이 뒤진 쪽에서는
그걸 자유롭게 놔두면 그 격차가 너무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자꾸 뭐 해야 돼? 늦춰야 돼. 그래야 시간을 벌어서 자기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그런 이익도 그 일을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꼭 이익만을 이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인간이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한 아까 말했던 올바름의 문제, 이런 문제인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입장들이 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이지. 맞지? 네. 다음 주 글쓰기는 지난주 쌤 잠깐 예고를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30년 후, 그러니까 2024년, 2054년에 여러분, 2054년에 준이 지석이에게 준이 지석이가 편지를 보내는 거야. 뭐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게. 근데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여러분 또래의 애인 거야. 중학생. 그 중학생에게 여러분이 지금 뭐 할 거야?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 이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일단 이렇게 편지글을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게 소목표 중에 하나야. 근데 뭐 편지글 쓰기가 뭐 어렵지 않지. 그냥 먼저 뭐 부르는 말 쓰고, 인사 쓰고, 용건 쓰고, 끝인사 쓰고, 마지막에 가서 날짜하고 뭐 보내는 사람 쓰면 되는 거니까 편지 쓰는 형식은 특별히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 쓰는 거 선생님 아까 그 대상을 분명히 누구라고 대상을 분명히 정했어. 자, 그러면서 네. 우리가 지난번 그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은 이거야. 2024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최근의 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후대의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길 만한 일들 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하셨다는 거야? 선택. 그게 중요해. 그 쉽게 말하면 타임캡슐 알아? 네. 타임캡슐 묻잖아. 근데 아무거나 묻지 않잖아. 그걸 50년 후에 100년 후에 꺼내봤을 때 의미 있는 걸 묻잖아. 묻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쓸 수 없다고. 그 편지 그 안에다가. 그럼 여러분이 몇 개를 뭐 한다는 거야? 선택. 그럴 때 뭐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뭘 담을 거냐.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글을 잘 쓴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선택을 뭘 잘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술 방식.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위트 있게, 재미있게 나는 그 사람에게 쓸 거냐. 나는 아주 진지 그 자체로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쓸 거냐.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체로 이게 반영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들을 어떤 분위기로 써볼 건가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부러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자는 얘기죠. 선생님이 다음 주 주안점 볼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뭐를 픽했는가. 그래서 그 픽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 주변의 삶, 국가적인 문제 또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알리고 싶은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픽을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문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문체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다음 주 글쓰기에서 평가했던 그런 중고로 삼겠습니다. 질문 없고 응.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